받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충청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입니다. 전남 동부와 경남 해안은 30에서 최고 120mm 이상, 충청과 남부지방 그리고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전주리 남현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아베가 좀 오래 집권을 했는데 이제 스가인가요? 이제 이어서 하긴 했는데 똑같은 정책 성과가 없기 때문에 퇴진의 압박을 받은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올림픽도 그렇고 무리하게 그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뭔가가 하여튼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예전에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서는 총리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그런 총리가 좀 나와서 좀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는 총알바지 된 거고 아베 정권,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코테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한 정권이 50년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외교적인 부분이 좀 기대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을까. 다른 나라하고는 모르겠지만 저희 한국과 그런 외교적인 부분이 마찰이 더 있지 않았나. 기존 정치인들보다. 다시 오는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내년에 대선하고 하니까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뭔가 누가 되든 일단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뭐 역사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에서 풀어야 될 것은 풀고 경제와 역사적인 부분 분리해서 좀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KBS 열린 토론은 스가 총리 퇴진이 불러올 일본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일본 전국을 흔드는 소식이 들려왔죠. 얼마 전까지 연임을 시사하던 스가 총리가 돌연 자민당 총재 선출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힌 건데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국의 총리 대신을 맡는 구조상 사실상 총리 사퇴 선언인 셈이죠. 총재 선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건 방역 실패 그리고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혼란 등에 잇따른 실체를 넘어 아베의 정치 노선을 계승한 데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인 듯한데요. 퇴진 선언 이후 진행된 일본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총리는 아베 스가의 정치 노선을 계승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유권자의 58%가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가 총리의 사퇴 결정이 일본 전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차기 총리 체제에 예상되는 변화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열린 토론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콩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민 논객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두 분의 일본 전문가와 함께 포스트 스가 체제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일본 정치 구조를 뭐 많이들 아시긴 합니다만 이제 내각제 구조니까
근데 자민당 그 총리를 안 나가는 줄 알았더니 총재 불출마야. 이제 이것을 듣고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이제 결국은 총리를 그만두는 거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민정 교수님 좀 말씀 주시죠. 예, 그렇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통령제고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늘 견제를 하는 그런 체크 앤 밸런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미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지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는 분이 총리로 지명을 받는 것이니까 결국은 다수당의 총재가 되는 확률이 높은 것이죠. 뭐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수당이라고 하는 이제 자민당의 총재를 안 하시겠다, 이제 이번에 안 나오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다음 총리까지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사실은 뭐 스가 총리 자체가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리가 또 되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당내에서 이제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 총리로 올라오시기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스가 총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연입을 포기했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답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호사카 교수님 어떠세요? 예, 역시 먼저 9월 말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총리를 연임하려고 하면 예. 자민당 총재로 다시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민당 안에 여러 파벌들의 지원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뭐 이거 구조가 상당히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많은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다시 한번 스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아소파라든가 사실상 아베파, 이거 호소다파인데 협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나가도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여서 명예스러운 은퇴를 오히려 은퇴가 아니라 사임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은퇴가 아니라 이제 사임을 선택했다. 네, 죄송합니다. 좀 안 좋은 꼴을 보고 싶진 않았다. 네, 이렇게 해석이 지금 되는데요. 안에서 이제 결국은 반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선출이 안 되는 상황보다는 그냥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아마도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스가 총리 계속해서 이제 지지율이 쭉 떨어졌잖아요. 초기에 잠깐 이제 올라갔던 거 빼고 그 이유를 여러 가지들 지적을 해 주시는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 두 분 견해 한번 들어볼게요. 이민정 교수님 먼저 들어볼게요. 글쎄 이제 뭐 코로나 시국이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 어느 정부나 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까지 다 맞물려서요. 이게 조금만 풀면은 다시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것은 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저는 도쿄올림픽이었었다고 봅니다. 뭐 도쿄올림픽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뭐 저 자신도 사실은 즐겁게 봤고 아주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장면들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이르르는 과정이 너무 뭐랄까요.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indecisiveness. 너무 결단을 못하고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럴 건지 말 건지 굉장히 IOC한테 휘둘리는 듯한 그런 인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일본 국민들이 보시면서 대단히 실망스럽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역시 결정타는 도쿄올림픽 전후의 관계였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코로나 대책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죠. 코로나를 전식시키겠다 혹은 상당히 많이 억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도쿄올림픽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운동회도 금지시켰는데 왜 국제적인 운동회를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정부의 모순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가 총리가 그러한 내용을 국민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부족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스가 촌리의 얼굴을 별로 보고 싶지 않다라는 일본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져서 일은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한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스가 촌리는 촌리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스가 총리 나오는 사진 보면은 되게 이제 우울한 얼굴들이 이제 대부분이 나와요. 예. 의도적인 선택일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즐겁지만은 않았겠죠. 이제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또 많이 생겼으니까. 또 원래 성격도 사실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까? 성격은 조금 뭐라고 할까. 뭐 관반 장관 시절부터 예를 들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딴소리 하는 것이 많았고요. 딴소리 하는 거. 예, 그리고 실제로 정확하게 서류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억지로 서류명으로 피했습니다. 예. 많이. 그거는 관반 장관이었을 때는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해도 촌리가 되면 정확하게 국민들을 다 소득시켜야 되는데 그게 관반 장관 시절하고 똑같았다라는 부분. 국민들은 그러나 조금 가면 바뀔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왜 촌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일은 일단 했습니다. 관반 장관 때도 일은 많이 했고 150일이나 신청 여부다라든가 뭐 그런 것은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좀 반발이 많았습니다. 예. 원래 좀 정치 스타일 자체가 약간 좀 폐쇄적인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격도 좀 수줍음도 좀 많은 성격이라고 좀 들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총리로서는 잘 안 맞았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일본 전통 가급적인 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을 쓰고 하는 그 전통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가면이니까 다시 표정이 안 바뀌잖아요. 그거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해야 되지, 그 성향에서 많이 좀 여론이 꺾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내각제 총리는 의원들 앞에도 막 설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대국민 접촉도 되게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 또 대통령과 또 약간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맞았던 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중의원 해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미 정치적 승부수를 날리려다 실패한 거라고 보시나요? 김민정 교수. 그래서 중의원 해산이라는 거는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당연히 다시 다수당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좀 있어야 중의원 해산을 쫙 하고 다시 집권을 하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은 이렇게 스가 총리가 결국 제 의총재선에 다시 안 나오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호소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자민당 내 의원들이 그런 지금 의사들을 전달했잖아요. 특히 저는 재미있게 봤던 게 이제 구이즈미 주니어 지금 환경 대신을 하고 있죠. 그분하고 한 4일을 연속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 소위 소장파들이 설득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지지율 가지고는 우리가 다시 집권당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정도의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민당 안에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론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중의원 해산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건이었다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각제 구조에서는 선거할 때 총재 얼굴이나 이제 총리의 얼굴이 이제 의원들의 당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당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후사카 유진 교수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9월 5일에 벨라림픽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중의원을 해산하여서 먼저 중의원 선거에서 이겨서 그 다음에 또 전체 선거를 하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꾸는 것을 처음 스가 총리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올림픽을 일단 올림픽만 보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아베 총리하고는 중의원 선거를 같이 하면 오히려 특히 젊은 국회의원들은 그게
당의 대표가 누구냐 이게 대단히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르문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이제 스가촌리 시절에 중의원 선거를 하는 것에 대단히 반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중의원을 해산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아베 전 총리가 스가 총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또 반대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스가 총리로서의 하나의 여러 가지 그 전략 같은 것이 다 좌절되어 나갔습니다. 그게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본 현지 분위기도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님 한번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스가 총리 지금 연임 포기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전후에 좀 일본 여론이라든가 지금 평가 분위기는 어떤지 좀 간단히 좀 알려주시죠. 네, 일본에서도 스가 총리가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일본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좀 중도적인 성향인데도 퇴임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약 72%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보면은 자민당 지지층 속에서도 타당하다는 게 약 73%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 보면 여야 상관없이 이 퇴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지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 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아까 경제신문 얘기도 하셨지만 일본 증시가 오른 게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면 이 경제적 영향이 좀 있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실제 스가 수상이 퇴임을 하겠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순매수를 시작을 했다라고 좀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것은 실제 스가 수상이 퇴진한 이후에 다시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제 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여론들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시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갈지 올림픽까지 통해서 일본이 워낙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론 통화 완화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경제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아베 총리 관련된 말씀도 주셔서 이게 사실 스가 총리는 이제 일종의 대리인이라고 그래야 될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계승자라고 해야 될까 하는데 이 아베 측의 어떤 정치와 경제에 대한 기대와 스가 총리에 대한 기대가 아예 둘 다 꺾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잘못해서 계승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거기는 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식과 자민당 내의 인식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대책을 우선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실패가 된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올림픽까지 강행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스가 수상 등장 이후에 4번의 선거에서 보궐선거 포함을 해서 졌고 이게 요코하마의 스가 수상의 지역구에서도 지게 된 것은 국민들의 이 불만들이 경제 개혁 또는 이 코로나 대책, 올림픽 대책 이것들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거죠.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스가 수상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역시 아베 수상의 영향으로 보면은 훨씬 더 자민당 내에서는 좀 더 보수 정책을 취하기를 바랬던 거죠. 예를 들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좀 선을 그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코로나 대책 중에서도 여행업이라든지 또는 술 주점업에 대해서 자민당 내에서는 오히려 이거 보수 정책을 치기를 바랬는데 스가 수상은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국민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 결국 이게 퇴임으로 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당내 이제 아베 총리의 전 총리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 당심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마 끼인 상태였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불출마 선언 이후 자민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스가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아베 스가 라인이 끝나고 자민당 내에 새로운 조금 간판이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지금 일본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아직 높지 못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코노 타로라고 하는 새로운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아마 출마는 어렵겠지만 이시바 시게루 같은 오히려 아베 수상과 대척하고 있는 후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자민당에 대한 조금 다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그래도 다수당이 될 확률은 훨씬 높은 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것은 총재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노 타로처럼 개혁적인 후보라고 좀 젊은 층으로 세대 교체가 되면 과반수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이 다시 아베 수가를 계승하는 쪽으로 누가 되든지 표명을 한다라면 다시 국민들은 아베 수가의 계승 라인에서는 별로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 쪽이 꼭 지금 입헌 민주당 같은 야당은 아니지만 자민당이 아니면 된다라는 쪽으로 투표가 많이 갈 수도 있고요. 누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중론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럼 한참 이제 한국에서는 대선 경선 진행 중인데 이른바 이제 민심과 당심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근데 이게 결국 차기 이제 그 구도에서 당심이 이제 민심과 얼마나 같이 갈 거냐 아닐 거냐 사실 이 부분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차기 총리로 이제 물망이 오르고 있는 분들은 이 선에서 좀 어디쯤 이렇게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그렇죠. 지금 가장 먼저 총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것은 키시다 전 정조 회장이고요. 여기는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박근혜 정권 때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분이죠. 외무 장관이었고 어찌됐든 지금 중도 보수이긴 한데 아베 수상에 좀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인기가 있고 좀 개혁적인 세력으로 지금 등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코노 타로 지금 개혁 장관이죠. 근데 여기는 아버님이 코노 요헤이로 한국에서는 코노 다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한때는 좀 강경 입장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코노 다마를 계승하겠다라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면 조금 아베 수상과에 맞추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전 총무상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아베 수상의 라인을 유지하겠다. 즉 극우 라인을 그대로 표명한 거죠. 야스쿠니를 강행하고 그리고 또한 헌법 개정도 하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응해서도 강경 정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오늘 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극우 보수 라인을 중심으로 아베 세력이 나름대로 결집을 하려는 이러한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흔히들 이제 총리가 누가 되면 또 한일 관계가 좀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이게 참 워낙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당내 역학 관계도 있고 또 총선 결과도 중요한 결과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의 어떤 여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한일 관계는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단기적으로는 누가 되더라도 당장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러면 내년에 한국도 3월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여기에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됐을 때 좀 한일 관계에 새로운 기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가 그리고 이 아베 노선이 아닌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좀 갖게 된다면 지금 현재 키시다가 되든지 안 그러면 코노가 되든지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는 수상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하튼 일본이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베 수가 노선보다는 한일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하게 지금 한일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새로운 제2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같은 형태로 큰 판을 그려가는 형태로 아마 한일 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좀 이러한 전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현지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 아주 자세히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현지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전해주신 이 이야기들을 또 아마 좀 더 깊이 있게 두 분께서 이제 해체해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 차기 총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세 분을 좀 찍어주셨어요. 키시다, 고노, 그다음에 다카이치. 일단 3명 유력 주자라는 분에서 동의하실 것 같은데 혹시 또 더 다른 어떤 주자가 있을까요? 현재까지 그 이시바 시게루가 출마하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쭉 있었는데요. 어제 코노 타로를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세 사람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중도 보수 성향 또는 약간 개혁 성향 그다음에 이게 약간 극보수 성향 이렇게 좀 아마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한국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고노다로 개혁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그래도 지한파적인 면이 있지 않겠냐. 대중적인 인기와도 좀 같이 가지 않겠냐 그러는데 일단 1위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고노다로 지금 개혁상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어요, 임은정 교수님? 고노다로 아까 우리 지금 이영채 교수님이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고노다마는 이제 고노 당시 이제 뭐 외교장관이시지만 부총리까지도 하셨었죠. 그 분의 이제 아드님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명문가, 여기도 굉장히 정치 명문가의 그 자제분이십니다. 그 조부도 이제 그런 정치에 계속 하셨고, 근데 이 고노 집안에 어떻게 총리가 안 나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친 같은 경우도 이제 자민당 총재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쨌든 총리는 못했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명맥에서 봤었을 때는 이번에 정말 총리가 나오나 뭐 그 집안적으로나 내지는 거기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분이 이제 적으로 좀 언행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내놨던 것 중에 그 탈원전 문제가 좀 하나의 큰 그 논쟁거리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아베 총리 내지는 이제 자민당의 소위 주류라고 하는 분들하고 좀 결이 다른 듯한 그런 행보를 이제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던 것이 요즘에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당심 민심을 다 얻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시겠지만 조금 그걸 누그러뜨려서 요즘은 그렇게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제 같은 경우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고노 다마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외무 대신 방위 대신 다 했었을 때 또 세게 발언하셨던 것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발언들 요즘 보면 사진으로 또 많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요. 호사카이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고노다로사. 고노타로는 아무래도 그 요새 조금 노선을 수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보입니다. 뭐 중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한국과의 관계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민당에서는 사실 고노타로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보수 쪽에서 특히 그 보수 쪽에서 하는 이야기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라는 부분이죠. 타로 원정 이야기는 지금 그 임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또 하나는 막 일본 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그 일왕, 그 천황. 일왕제를 여성 일왕을 인정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고노타로는 여성 일왕제도 인정하겠다. 현재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나 이 부분은 일본의 극우 쪽에서는 대단히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성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그 조대 일왕부터 계속 내려온 Y 염색체. 그거는 남성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일왕으로 가면 혈통적으로 이제 완족의 혈통이 아니게 된다. 이런 좀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일본의 극우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노타로는 아니 여성 그 일완제로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나 요새 다시 그것도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베파 이름은 호소다파이지만 거기에는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일단 그 지원을 어느 정도 받지 않으면 상당히 국회의원 표가 이게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 교묘하게 고노타로도 말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 존재가 된 의회에는 소신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엊그제였는데 이시바 시게루에게 전식으로 그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아베 아소는 이시바 시게루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시바 시게루는 사사공공 아소나 아베의 스캔들 문제라든가 그것을 계속 거론해왔기 때문에 부정부패라든가 혹시 이시바가 힘을 갖게 되면 자신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코노가 그 이시바에 대해서 연대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베 노선을 완전히 부정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코노 타로는 자민당의 좌파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일본의 여러 매체 특히 유튜브 일본도 많지 않습니까? 우파 유튜버들은요. 코노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노다로 그 개혁상이 이제 실제로 그 촉재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파벌 간 역학 관계가 좀 또 때가 또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아베 반아베로 구성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베 쪽을 약간은 이제 끌어들여서 아소 쪽하고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건지 아마 이런 고민일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임은정 교수님? 글쎄 아베 아소는 한 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베 종류와 아베 저기 또 친구라고 우리가 도모다치 나이카크라고 했던 시절도 있었을 정도로 그 두 분은 거의 한 세트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은 코노타로 같은 경우는 파벌로는 사실 아소인데. 그러나 아소파의 뭐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외연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형국인데 결국 그렇게 봤을 때는 아베 아소가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이라고 보면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결집이 가능하냐라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하게도 결국은 의원표 반, 당원표 반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접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표 반, 당원표 반. 근데 결국 그래도 당심이긴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그게 분리됐던 것들이 결국은 당심이 끌고 가는 형태를 취했었다면, 그래서 이제 민심하고 이반됐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당심이 민심 눈치를 보는 그런 경향으로 좀 갔잖아요. 이게 좀 뭐 좋은 점도 있고 물론 안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일본 상황은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당심의 어떤 뭐 주류를 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일자 득표로 지금 특히 코노는 일자 득표로 완전히 승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자 득표 때는 그 당원표하고 국회의원표가 50%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 표로 말하면 383표하고 383표. 그렇게 766표를 누가 얻으냐. 그것을 과반수 얻으면 끝납니다. 일자로. 근데 요새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요. 아소하고 아베 라인에서 150표 갖고 있습니다. 그 150표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노도 아베에 대해서도 아부를 하고 또 자신이 속가는 아소파의 그 아소 부촌리 한때도 아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쭉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먼저 이시바 쪽에서요. 이시바 쪽에서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처음은 거렸어요. 왜냐하면 이시바를 싫어하는 아베하고 아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엊그제 갑자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시바에 대해서 러브콜을 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요. 9월 10일에 새로운 움직임이 자민당 그 신진 증경 의원 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시면 전도가 단풍 일신의 모임이라는 것을 이게 그 설립했어요. 설립총회도 하고 이게 이 그 신면들은 그 각 파벌에서 다 모였고요. 호소다파 아베파에서도 16명이나 합류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 개혁을 외치고 있고 사실 그 아베의 7년 8개월에 장기 집권에 대한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베 아소 라인에 대한 반대라는 사람들은 사실상 코너를 이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 10명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도 보수 성향이 있는 이 그 10명이 자신에게 온다고 사실상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시바한테도 이게 이시바를 끌어들이면 오히려 마이너스 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이시바도 오히려 끌어들였어. 이시바파는 지금 17명 정도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실상 니카이도 고노 쪽입니다. 니카이파 47명. 그러면 또 지난해처럼 자신 그 코너에게 오는 표가 갑자기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차에 끝낼 수 있다. 예,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로 갈 때는 그 두 사람의 결선 투표로 가면 이게 그 키시다하고 혹시 코너가 되면 키시다 쪽에 국회의원표를 또 아베하고 아소가 몰아줍니다. 네, 그 2차 때는요. 당원표가 12%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너는 1차에서 완전히 이기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패후에는 아베 아소 vs 니카이 스가 이러한 그 세력이 사실 그 암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베 전 수상의 이제 지지를 받는다고 알려진 다카이치 경우에는 충분한 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이문정 교수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표를 가르는 게 있겠죠. 이제 기시다 쪽하고 다카이치 하고요. 근데 다카이치 같은 경우 이번에 몇 표가 나오는지가 왜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왜 관심이 가냐면은 그게 자민당 안에서 적어도 요 정도는 콘크리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콘크리트로 기본 의에 가깝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숫자로. 그 판을. 그렇죠.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차원에서는 지금 다카이치 지상이 어느 정도 표를 받겠느냐 좀 관심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양자 구도라고 봐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호사카 교수님 분석 거의 동의하는 것이 지금은 아베 아소 vs 나머지에 거기에 니카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역시나. 그래서 이제 니카이 간사장을 결국은 이제 스가 총리가 그 임명 문제 가지고도 좀 덜그럭덜그럭했지만 니카이하고 손을 놨던 게 결정타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했었을 때는.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지금 니카이와 그런 소장파 그리고 이제 스가 세력까지 똘똘 뭉쳐서 이번에 정말 1차에 확 몰아준다면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게 두 번째로 가면은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1차에서 방금 말씀하신 개혁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방에 총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의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 그러나 2차로 가면 진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청취자들도 문자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한번 들어보고 가죠. 정의진 문자 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6729님, 일본은 자민당이 너무 오래 집권하고 있지 않나요? 변화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없는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5163님, 설마 아베가 다시 총리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일본 정치가 워낙 고인물이다 보니 크게 기대가 안 되네요. 일본 국민들은 왜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윤마미님, 일본의 차기 총리가 지금보다 더욱 보수적인 인물이 된다면 한일 관계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3878님, 고노다로가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고노다로도 어차피 일본 자민당의 인물 아닌가요? 자민당이 집권하는 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니님,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자민당이 쉽게 정권을 내놓을까요? 스가 총리 사퇴도 장기 집권을 위한 자민당의 큰 그림이라고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희진이었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변화를 갈망하는 당신.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힘을 믿는 당신.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 만납시다. KBS 열린 토론, 스가 총리 사태가 불러온 파장, 일본은 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이렇게 두 분의 일본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일단은 이제 보고 있는 고노다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럼 기시다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한번 좀 나눠봐야 될 건데, 기시다 후미오는 전 정조 회장인데 이제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일단 호사카 유지 교수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예, 먼저 그 기시다 후미오는 원래는 지난해에 아베가 먼저 지원을 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베하고는 그 동기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예. 친구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바둑을 두는 사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아주 좋아서요. 성격이 아주 좋아서 예. 이게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간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아베라든가 아소가 다음은 기다를 세우면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거 아니냐. 예. 막 이러한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것을 좀 의식해서 기시다는 지금 그 굉장히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장점이라는 부분은 조금 지금까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좀 승부수를 던지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베 아소가 사실 아베는 그 다카이치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내심은 기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사실 그 아베의 측근들은 기시다 진영에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막 기시다의 간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아베 아소의 지원을 사실상 받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베파에서는요, 코노를 지원하는 것을 일단 그만뒀고 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호소다파 아베파로서는 그 다카이치 혹은 기시다다. 이런 식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로서 어떤 찬점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시다는. 예. 그러나 이제 현재는 좀 약간 그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흐름을 타면 결선 투표까지 가면 또 마지막은 국회의원들의 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또 아베 아소 라인에서 여러 가지 권작을 하면 그 1위로 가를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럼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 회장의 기본적인 정책 노선, 아까 몇 가지 말씀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임은정 교수님? 글쎄, 아베 아소 라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리즈너블한 쪽이 속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경제가 제일 문제니까요. 일본도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도쿄 지금 이 올림픽만 하더라도 뭐 적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지금 우리 동경에서 살고 있는 지인들 통화를 해보니까 지방세 오를 거부터가 벌써 다들 심란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동경도가 짊어져야 되는 또 부채가 크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시다상 같은 경우는 세금을 좀 하여튼 좀 경제를 하여튼 재건하는 쪽을 많이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베노믹스 때처럼 퀀티티 이징이라고 좀 막 양적 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무조건 성장 위주로 파이를 늘리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분배 쪽에 그래도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한 그런 좀 발언들이나 그런 정책들을 좀 제안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무난한 분이라고 해야 될까? 무난한 그런 캐릭터로, 그게 이제 장점이면서 또 어떤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는 좀 또 그게 아쉬운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지금 이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이제 주역인데 이 부분이 우리 눈으로는 이제 좀 안 좋게 보이겠지만 또 일본의 눈으로 보면 이게 또 능력으로 또 비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예, 역시 그때는 사실 키시다 후미오도 상당히 좀 역할을 했다. 그런 식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말로 일단 해결하자. 막 이런 식으로 키시다 후미오도 상당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끈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위안부 합의가 또 지금은 흐지부지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또 키시다는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금의 상황을. 예, 지금 상황. 이게 한국이 다 잘못된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키시다 후미오가 또 촌리가 될 경우 특히 위안부 문제에서는 상당한 또 갈등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제 언급들 해주셨고 이영채 교수님하고도 이제 말씀을 좀 나눈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어쨌든 고노다로 개혁상을 지지한 이유는 개혁적인 어떤 측면도 있고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아베 노선으로부터 좀 약간 좀 벗어나길 바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당에서는 이제 물론 파벌 간의 역학관계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판단들을 내릴까 되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마음은. 이문정 교수님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정말 이번 선거는 잘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딱 떨어뜨리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시바상 같은 분이 어쨌든 지금 지지한다고 하고 소장파들 저기 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그런 가능성이 많이 어느 때보다 좀 열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글쎄요, 아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나름대로는 또 일본 안에서는 또 평가를 하시는 측면이 그렇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번 스가만 보더라도 1년에 이렇게 끝나버렸지만 아베 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농담들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너가 정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계속 바뀌는 어떤 불안정한 정국이라는 거에 지친 나머지 이런 상황이 왔었던 건데 지금 또 이렇게 어떻게 혼돈의 상황이 온다고 했었을 때는 일본 국민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아베 이전의 시기에 혼란 자꾸 교체되던 그것을 경험하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이제 아베의 유산을 또 그대로 그렇죠. 가져가고 싶진 않고 이런 복잡한 마음일 것 같으네요. 오사카 유지 교수님. 예, 지금 사실상 그런 민심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단심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표하고 또 당원표. 그런데 지금 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벌써 50명 정도가 누구에게 투표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먼저 발표하면 그 당원표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은 키시다 표가 가장 많고요. 아직 50표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노, 그 다음에 그 다카이치. 그래도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원표에 어느 정도 국민들의 그러한 민심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도 많이 좀 조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써 나와 있어서요. 아까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혼전입니다. 전에는 파벌이라고 하면요. 한 동어리로 움직였습니다. 반란표가 없이. 예. 한 사람을 지지하겠다. 호소라파 아베파가 예를 들면 지난해 스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패표가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파벌 정치가 사실상 깨졌고요. 지금까지 6개 파벌 키시다파 빼고 키시다파는 키시다를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됐는데 나머지 6개 파벌은 사실상 자유투표 이러한 상황입니다. 거기 플러스 60표는 파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파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도 이번에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9월 29일에 득표가 있고 개표도 있지만 그때 가야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음식점에 아마들 많이들 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수많은 이제 협종 영냉들이 좀 생기기도 하면서 그럼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아까 이제 청취자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자민당 정권이 뭐 거의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또 이게 자민당이라는 당 자체가 좀 독특한 정당이긴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정당과는 다르게 당 안에 또 당인 듯한 이제 그런 모습도 있고 당내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파벌이 이제 그런 성격을 좀 갖는데 인맥과 그다음에 노선과 일종의 이제 이익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 파벌 정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파벌 정치가 깨질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 기자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일본 공부를 할 때 이제 자민당, 소위 1.5당 체제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55년 체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하는데 자민당이 저렇게 장기 집권 우리 한국 국민들로서는 잘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가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게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의원내각제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민당이 이거를 이제 우리 학자들 중에서는 위기와 뭐 보상 이론을 내놓은 분들인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소위 말하자면 공공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말하자면 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공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내지는 지역에 돈을 내려보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중앙이 막 시끄러운 것 같은 것이 과연 얼마나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표에 반영이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우리 정치랑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 일은 막상 조금 뒤로 가 있고 당장 여의도에서 보죠. 지금 우리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일본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동네에서 정치를 잘 해왔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편의를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자민당의 이 장기 집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이 안에서 개혁적인 사람이 나와서 되는 것이 뭐 일종의 디팩토 실질적으로는 정권 교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영채 교수님 같은 경우도 물론 일어나기는 쉽진 않겠지만 야당이 워낙 약하니까.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이 바라는 바하고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은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일본에서도요. 야당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스가 때는 스가 정권하고 예를 들면 입헌민주당이 이게 싸우면 입헌민주당이나 또 야당 쪽에 연립 쪽에 이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민당 내에서 누가 존재가 되느냐 이쪽으로 완전히 가버렸어요. 근데 이유는 야당 자체도 일본의 야당 자체에도 큰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다음에 예를 들면 중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그 지역에 후보를 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후보를 낼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2009년에 당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까지 어떤 그 타이밍이 있으면 다 흐름이 생겨서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정권 교체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도 싫지만 야당이 되는 것도 싫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야당 쪽이 노력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자민당이 더 장기 집권한 이유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자민당은 야당 쪽에서 말한 정책을 또 합니다. 하기 때문에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민당으로 보면 안에 우파도 춘도도 좌파도 있다.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를 들면 팡 아베 쪽에서 이기면 이게 사실상 정권 교체로 국민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생리 때문에 자민당이 이상하게 그 일당 우위 체제라고 하여서 장기 집권 사실상 해왔고 야당들은 그 제2당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체질을 만들어 버린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야당에 대해서 더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스가 정권은 싫지만 그러니까 스가 정권은 25%까지 내려갔는데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37%까지 있다라든가 이러한 그 격차 그 촌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입법민주당은 7%밖에 지지율이 없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상당히 복잡하죠. 한국하고 조금 다른 촌수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 거의 블랙홀 같은 형태가 된 것 같아요. 뭐 제가 만약에 정치지방생이라도 유능한 정치지방생인데 그 기회가 없어 보이는 당에 이렇게 뭔가 투신할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한일 관계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 참 뭐 예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또 당연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어렵고 단지 총리 한 사람 이렇게 조금 바뀌는 걸로 또 금방 바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객관적인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그 현재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이제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하는 건데. 이게 뭐 이제 거의 나갈 사람이 방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희정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코드 때문에 가시는 거니까 뭐 기왕지사 그렇게 된 거 뭐 고별 인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런 것도 있으신 모양이긴 한데 어쨌든 코드 틀 안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일 관계 이제 그 양자간을 너무 보면은 이제 답도 잘 안 보이고 답답하기만 한데 지금 어쨌든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일본은 이미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이쪽으로 간 거에서 우리 한국 같은 나라 내지는 뭐 아세안 같은 경우도 잘 나름대로는 균형을 취하면서 지금 오고는 있는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죠. 결국은 지금 군사적인 안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영국 뭐 퀸 엘리자베스도 그렇고 여기 와서 막 훈련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하고는. 그럼 군사적인 측면도 지금 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지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소위 말하는 경제 안보가 거기에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테크놀로지 결국 기술 싸움이 너무 이제 어마무시한 속도와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진행 중인 이 가운데 일본은 어쨌든 그쪽을 이제 선택을 한 모양새고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우리 차기 정부에게도 큰 물음표로 지금 던져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한일 관계는 그런 어떤 큰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확실히 이제 동아시아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국 또 쿼드판 안에서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인데 왕이 장관이 왔잖아요. 뭐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글쎄 일본도 무역에서는 중국이 제일 중요해졌죠 이미. 근데 이제 우리 호사카 교수님도 계시지만 일본 분들하고 항상 얘기를 해보면 또 그게 틀렸다고만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지금 당장 왕이 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태도를 보고 불만을 많이 지금 벌써 우리 국민들한테 좀 상처 주는 듯한 그런 좀 제스처도 있으셨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일본 지금에서는 중국이라는 건 어쨌든 위협으로 보는 것이 대세인 거기 때문에 그거가 틀렸다고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아침에도 중국 언론하고 조금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굉장히 지금 신경질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쪽으로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 좀 정신을 똑바로 이런 자꾸 뉘앙스로 중국 언론도 얘기를 하고 해서 조금 저도 설전이 됐었는데 하여튼간에 좀 복잡미묘합니다. 지금 동아시아 전국이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일본은 확실히 이제 선을 이렇게 잡았고 스가 총리는 그래서 퇴임하지만 그래도 인사라도 하려고 이제 미국을 가는 그런 상황. 차기 총리도 당연히 이와 같은 노선은 뭐 변경은 없겠죠. 호사카 교수님. 예, 이번에 스가 총리가 미국으로 가는 것은 뭐 코드 그거 맞는데 사실 그 바이든 쪽에서 그 아프간 문제로 상당히 그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 회의를 하고 이게 중국 포위망
라는 것을 국민들에 보여주는 하나의 그 쇼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 외교적으로 좀 점수를 타야 됩니다. 네네. 바이든이. 그리고 또 스가 총리가 바뀌어서 다른 총리가 나올 경우에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G7을 통해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 차세 특히 대만해 협에 대해서 네. 자위대까지도 투입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뉘앙스로 바이든한테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총리가 되면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이게 좀 미지수죠. 그래서 바이든으로서는 일단 스가는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 좋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조사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대만해 협에 대한 결심을 다짐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본 총리에게도 영향을 상당히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뭐 총리가 바뀌니까 일본 내에서는 다음 총리가 가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이게 미국 쪽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미국 있습니다. 쪽의 전략.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그 스가 때까지 보여줬던 아주 그 단단함을 좀 이렇게 뭔가 좀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바이든으로서는 더 아프간 다음에 중국 문제에서도 이게 상당히 그 큰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지금 좀 외로워진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도 말씀 나눴던 이제 기스다 전 전조회장 같은 경우 약간 뭐 기존의 외교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었고 뭐 이를테면 기시다가 됐건 아니면 뭐 고노다로가 됐건 노선에 있어서 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임은정 교수님? 네. 일단은 헌법 개정을 놓고 이제 아베나 아소 그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였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이런 일본의 해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메인스트림이 됐던 것은 그 뒤에는 결국 헌법 개정 이 주 목적인 거잖아요. 그게 근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물론 중국 위협이 전혀 아닌 것도 아니지만 이걸 조금 더 말하자면 강조하고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좀 극대화시키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아까 호사카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일본과 같이 가야 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저는 기시다나 고노나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글쎄 크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다카이치상 같은 경우는 무슨 아예 자위대를 지금 뭐 국방군으로 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뭐 소수 의견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시다가 됐든 고노가 됐든 그런 측면에서 미국하고의 어떤 연대, 동맹 그리고 동맹으로서의 그 역할의 강화 이런 측면에서 그럼 자위대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런 측면에서 대륙과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 문제는 결국은 또 북한 문제가 또 강조가 될 것이고 이런 사이클 속에 조금 빠지다 보면 한일 관계를 굉장히 절실하게 개선해야 되는 것까지는 안 갈 공산이 저는 좀 크게 보여서 이제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라고까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사실 아베 총리가 이제 추진했었던 거는 결국 올림픽까지 잘 끝내서 아베노믹스 잘하고 잘 끝내서 짜잔하고 이제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까지 하는 그런 이제 그 구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끝에서 이제 망가지게 된 거잖아요. 이런 추진력은 계속해서 좀 남아 있을 것 같으세요, 유진 교수님? 그 아베 총리로서는 그 부분을 다카이치한테 사실상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는 그 헌법 개정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또 아베 총리가 퇴임하기 직전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카이치는 신속한 적기지 무력화를 해야 된다. 이거 공약으로 벌써 내놨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을 겨냥하는 이 말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게 다카이치고요. 그다음에 기시다는 그러나 그 미사일 방위 능력 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카이치만큼은 아니지만 적기지
이 공력 능력도 생각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노도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아시아에서 구축해야 된다. 그 미일 동맹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약간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 중국에 대한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 적대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들이 보기에 이제 뭐 총리가 어떻게 좀 새로 되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신들의 구상이 좀 진전된 어떤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어떤 게 좀 이렇게 지표가 될까요? 뭐 당장 헌법 개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다 헌법 개정은 뭐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제 그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슬로건 내지는 목표로 갖고 간다 하더라도 경제겠죠. 아무래도 네네.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린지 세금이 과하게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또 돈을 쓴 게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지금 민생 경제를 어떻게 다시 할 것이냐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외교 문제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네.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가 될 그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카이치 사나이를 조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도 다크호스이기 때문에요. 또 10일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반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또 다카이치가 하는 이야기는 재정 동원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것은 현재까지 아베 아소 노선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을 새로운 그 아베노믹스, 뉴 아베노믹스, 사나에노믹스라고 말하면서 현재까지는 그 아소 부총리가 재무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인 적자를 줄이겠다.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 재정을 동원하는 거 사실상 반대였습니다. 아소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그 자신이 총리가 되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생각은 나머지 두 사람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교나 그 중국하고의 대한 관계라든가 뭐 한일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뭐 사실상 코로나를 어떻게 전식시키고 또 그리고 한국하고 비슷한 거기 중소기업 사람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러니까 재정 동원이라는 이야기. 이것은 사실 보수 쪽에서는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보수 쪽에 또 극우 쪽의 노선을 바꿔서라도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조금 이 세 사람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이제 전망을 제가 그래서 굳이 부탁드리진 않았지만 우리는 어떤 점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김은정 교수님부터 듣죠. 글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대선 국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변동의 시기입니다마는 일본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엔 참 부당하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으신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변수를 저기에 의존적으로 우리가 뭘 찾으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에 고민이 더 갔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지금 쭉 우리 1시간 말씀 나눴다 드렸다시피 별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국면을 우리한테 또 유리하고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틀어갈 거냐라는 거를 조금 더 우리도 이 대선 국면에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 한 30초 정도 말씀. 세 사람을 보면요. 다카이치가 되면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코노 담화를 완전히 바꾸고 무라야마 담화도 무효화시키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기시다 후미오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한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코노 타로는 그래도 코노 담화를 개선하겠다.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코너가 되는 것을 좀 원하고 있는 거 네. 그런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 사람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래도 한국 쪽에 또 입시안도 살리면서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그럼 오늘 논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이문정 교수님, 허사커 교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옛말 있죠. 권력은 길어도 10년 못 넘기고 꽃이 붉어도 열을 못 간다는 뜻의 이 말. 일본 아베스가 체제의 사그라듦을 보면서 그리고 가을을 향해 가는 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무상함입니다. 물론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권력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또 어떤 꽃에게는 씨앗을 남기는 계기이기도 하겠죠.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진행하고 있는 유지원 아나운서입니다. 밤그대는 1964년에 첫 방송을 시작해 현존하는